한 46억 년 되는 지구 역사에서요. 최초의 생명체이자 어? 가장 오래된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지, 위험한 생긴 있죠. 있죠, 많죠. 러시아 시베리아에 75년 만에 탐저병이 발생했습니다. 매독 환자가 지난해보다 30%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독이요? 사라진 듯했던 결핵 환자가 요즘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그래? 사망 원인 가운데 감염병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다음으로 높은 결핵, 다시 발생률이 증가하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핵도 다시 증가했다고요? 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존재. 세균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죠, 당연히. 네. 아주 작은 생물이고 지구상에서 최초로 산소를 만들어냈고요. 폐기물, 하수 등을 분해해서 자연을 정화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도움을 주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류를 초토화시킬 만큼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코로나19나 스페인 독감 등을 일으킨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죽는 것과 달리 세균은 그 자체만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아, 그 차이구나, 세균 바이러스가. 이렇게 강인한 생명력으로 세균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치명적인 감염병을 무수히 일으켜 왔는데요. 문제는 그런 세균의 수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아직까지도 현대의학이 다 제압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증상이 너무 끔찍해서 신의 형벌이라고 여겨졌던 한센균에 의한 한센병이에요. 한센병. 어떡해. 한센균은 주로 호흡기나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아직도 정확한 그 감염 경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선생님, 네네네. 저 한센균에 감염되면 뭐 초기 증상이 뭐 어떻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부 발진이 생겨요. 그런데 특징적으로 그 부위부터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근육의 움직임도 약간 떨어지게 되면서 손발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이 손가락 신경도 먹으면서 갈코리 손이 되기도 하고 이게 얼굴로 가게 되면은요 한쪽 얼굴이 떨어지기도 하고 얼굴이 비틀어지고 정말 다양한 좀 피부 증상 그리고 어떤 신경의 어떤 감각의 소실을 이제 일으키게 되죠. 어우. 11세기 이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면서요. 중동 지역에서 이미 이제 한센병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하면서 병사들이 걸려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유럽에 와서 이제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치, 당시 유럽에서는 한센병이 좀 낯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처음 본 유럽인들은 일단 공포에 휩싸였죠. 그리고 역시 원인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뭘로 또 했겠어요? 저주다. 그렇죠. 넌 신에 대한 벌받은 거다.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굉장히 학대하고 그랬겠죠. 거의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화형을 당하는 나병 환자들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1321년 프랑스 남부에서 그때 당시 뭐 흉년도 잦아들고 십자군 전쟁의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모든 불행이 다 누구 때문이다? 한센병 환자들 때문이다. 저들이 저주를 몰고 왔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한센병 환자들은 거짓 자백을 하고 산채로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적절하게 항생제만 투약되면은 조기에도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가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전 세계 인구의 한 95% 정도는 이제 자연 면역이 한센병에 대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균 자체도 그렇게 아주 전염력이 높은 균의 형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한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 사회적 낙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한센병 낙인. 우리나라도 어땠냐? 우리나라도 지금 소록도라는 곳이 있었죠.
일제 강점기에 이제 한센병 환자들은 이제 천벌을 받은 자로 취급이 되어가지고 그쪽에 좀 격리가 됐었죠. 그리고 갱생을 이유로 강제 노역에 이제 동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매장되지 못하고 모두 다 태워지고 죽은 다음에 정말 해부학 실습에 사용이 되기도 했었죠.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감염병이에요. 욕망? 인간의 욕망, 욕망. 매독입니다. 와. 지금 보시는 이게 매독균을 일으키는 세균이에요. 아, 저렇게 생겼어요? 학명으로는 트레파네마 팔리둠이라고 부릅니다. 꼬불꼬불 용수가 생겼죠. 뱀 같네, 뱀. 예, 실지렁이 같네. 그렇죠. 이거에 어떻게 조직을 파고 들어가냐면요. 우리 마치 포도주 와인 따게 할 때 네. 콜크와 비슷하게 이걸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조직에 들어가잖아요. 면역 세균을 싹 피해가면서 진짜. 계속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분비를 해요. 와. 자, 그렇다면 이런 매독균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이에요, 이번에? 매독 걸리면 그렇게 돼요? 어떡해. 아니, 뭐야? 어머머머머. 어머. 뭐야? 아. 어떡해. 자, 보신 것처럼 이 세균의 이름이 매독인 이유는요. 이 증상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피부의 궤양이 매화꽃과 비슷하다고 해서 에? 매화나무 매. 그래서 자에다가 매독이에요? 독. 네, 독을 독해서 매독균, 매독이라고 와. 부른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매화나무. 선생님, 그 매독에 걸리면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매독은 총 3단계로 진행이 돼요. 감염이 되면은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일기 매독 증상이 생기는데 주로 이제 성기 주변을 해가지고 무통성 궤양이 생겨요. 한 1, 2cm밖에 안 되고 그냥 있는데 안 아파요. 그래서 그냥 이거 뭐지? 하다가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기 매독은 뭐 이제 수주에서 수개월 뒤에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전신에 피부 발진이 같은 게 생겨요. 근데 3기 매독부터는 이제 내부 장기를 침범하는 매독이에요. 중추신경계, 뭐 눈, 뼈, 간, 뭐 우리 몸에 정말 대혈관, 심장 많은 부위를 침범할 수 있는데 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치매, 신경, 뭐 환각, 망청, 뭐 뼈의 어떤 골수염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고요. 사망에 이르는 좀 무서운 병이죠. 여러분 혹시 콜럼버스의 교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콜럼버스 교황이? 네. 저 생전 처음 듣는데. 근데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이 서로 이 교환한 물품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요. 유럽에서 아메리카로는 천연두와 바이러스가 전파됐고요. 네. 그리고 아메리카에서는 매독균이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결국 대륙 발견과 이 문명의 교류가 질병 교환의 통로가 돼버린 셈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매독균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는 원래 퍼져 있었어요? 그 매독균이 처음 생겼던 게 어떤 인간의 욕망 때문이었다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시작이 뭐였는지 사진 한번 봐보실까요? 네. 뭐야, 이거? 알파카? 라마거든요. 아마. 네. 당시 이제 신대륙에서 많이 이렇게 목축이 되고 있던 이제 동물인데요. 라마를 키우고 있는 이제 목동들이 라마들을 데리고 며칠씩 이렇게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아마도 이 목동이 암컷 라마에게 어떤 그런 욕구를 해소하면서 에? 라마가 가지고 있던 균이 잠깐, 뭐 이상한 인간에게 얘기 옮겨갔던 게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예요. 라마랑 관계를 했다고요? 네. 왜냐하면 라마에게서 그 매독균이 있어요. 말도 안 돼. 지금은 뭐 이제 약도 있고 네. 치료도 잘 될 것 같아서 이제 매독 환자는 없죠.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곳을 보면요, 오히려 매독 환자가 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왜? 어디서 걸려오는 거야?
일본은 그쵸 최근 10년 사이 거의 10배 정도 만 건이 급증했고요. 넘었다고요? 네. 말도 안 돼. 성병 전문의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3년간 메도구라는 병원 진료가 정말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서 야, 근데 이게 너무 지금 나 충격이야. 지금 야, 저렇게 옛날 병일 줄 알았는데 이게 저 이제 지금 없어진 근데 병 만 건이라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뭔가 성관계를 맺거나 하는 것들이 오프라인 위주로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은 좀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밥도 사고. 네, 술도 한 잔 먹으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좀 제한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많이 온라인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의 그 지역도 너무나 넓어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젊은 층에서 이 매독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원래는 이제 매독을 그 표준 감시 기관에서만 좀 보고를 하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매독 환자들을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부 보고를 할 수 있게 관리의 정도를 높였어요. 아, 진짜 무섭다. 이렇듯 인간의 은밀한 욕망이 올라탄 아주 교활한 그런 병원균인 셈이에요. 보면 끝에 뭐 하나 달렸죠. 채찍처럼 달린 거, 뭐 꼬리가 좀 보기도 하고 얘는 저거를 움직이면서 물에서 헤엄을 칩니다. 아, 물에서. 예, 헤엄을 칩니다. 그러니까 막 얘네가 있는 물, 오염된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간염. 그거에 걸리겠죠. 그렇구나. 그 오염된 물을 먹어서 콜레라가 들어오면 이 소장벽에 붙어가지고 이제 독소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독소가 다량의 수분을 배출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지독한 설사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아, 너무 괴롭겠는데요? 아, 어떡해. 진짜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네요. 이거. 물이 위험해요. 우창희 선생님, 그럼 콜레라에 이 간염이 되면 우리 몸에 대체 얼마나 많은 그 수분이 빠져나가는 겁니까? 많게는 하루에 거의 20리터에 가까운 설사를 하기도 해요. 20리터요? 20리터? 네. 그리고 이때 나온 설사의 양이 체중보다 많아요. 많게는 정말 2배 정도까지.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콜레라가 많이 발생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요, 콜레라 병동에 좀 특이한 침대가 있어요. 바로 쌀 수 있게. 와. 왜 침대에 저렇게 구멍을 뚫은 걸까요? 그냥 계속 나오니까 그냥 받으려고 하는 거네요. 맞아요. 물만 나오겠네요. 정말 그래서 걸리면은 이렇게 물만 빠져나가는 게 전해들도 같이 빠져나가니까 근력이 없고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움직일 힘도 없어서 저렇게 아래 저렇게 대변을 받게 해놓고 설사를 계속하는 거고요. 끔찍하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사망을 해요. 그런데 심지어 노약자나 아이들이다. 못 버티겠죠. 그러면은 거의 사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인도 겐지스강 유역의 풍토병이었어요. 인도 겐지스강 유역 주민들은 강물에 콜레라 환자의 옷을 세탁하기도 하고 배설물을 버리기도 했어요. 심지어 그 물을 마시기도 했는데 아니 왜 그 물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마시는 거야? 결국 이런 오염된 환경 속에서 인도 내에서 콜레라가 창궐하게 됐고요. 19세기 인도에서만 1,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라에 식민지 지배로 들어간 나라가 있었죠. 영국 아니에요, 영국? 네, 맞습니다. 영국입니다. 영국군이 들어갔죠. 어떻게 되겠어요? 콜레라에 걸렸겠죠. 그렇죠? 예. 영국 이 군대에 의해서 이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러시아까지 그냥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유럽의 그 닿을 이 1831년에는 아주 그냥 강력한 그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이집트 카이로에서는요, 총 인구의 13% 이상이 사망했고요. 헝가리에서도 최대 10만 명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때 그 오스트리아에서 그려진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뭐야 이게? 오씨. 20대 초반의 같은 여성입니다. 왼쪽이 이제 평소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그린 게 콜레라에 걸린 지
1시간 만에 네? 아, 근데 사람이 변했대요. 저렇게 네. 파랗게 변해요? 증상이 나타나고 1시간 만에. 그러니까 심한 탈수로 몸이 수척해지고 청백해지는 모세관까지 파열돼서 이 피부마저도 검푸른색으로 이렇게 아이고야. 바뀌었고요. 안타까운 사실은 그림 속의 이 여성은 이로부터 4시간 후에 사망했습니다. 빨리요?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사람들은 비좁은 방, 물이 새는 지하실 등에서 빽빽하게 모여 살았거든요. 이런 주거 환경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바로 화장실이었어요. 그렇구나. 위생이 안 좋고 하면 정화 장치가 설치된 화장실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사람들은 배설물을 거리나 도랑으로 연결된 오물구덩이에 그냥 버렸어요. 상황이 이러자 런던 하수도에는 오물과 도살장의 폐기물, 심지어 사체까지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832년에 런던에서만 2만 명이 콜레라로 사망합니다. 그 이후 콜레라는 주기적으로 유행을 하면서요. 1848년에는 약 15,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산업혁명 시기 인간의 욕망이 낳은 감염병이 또 하나 있어요. 또 있나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세균과 연관된 병이에요. 이런 이 결핵균이 약 1만 년 전쯤에 인체에 침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센균과 함께 정말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이제 세균으로 꼽는데요. 그런데 이 결핵균이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산소를 좋아해요. 결핵균이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핵균이 주로 이제 숨을 내쉴 때 공기로 비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이 결핵에 걸리면 보통 폐결핵 증상이 나타나면 막 기침 당연히 심하게 하게 되고 오한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심하면 가래와 피를 토하기도 하죠. 결핵균은 이런 증상을 통해서 사람을 완전히 이제 정말 소모시켜서 극도로 쇠약한 상태로 몰고 가기 때문에 19세기엔 이거를 소모병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우창윤 선생님, 이 결핵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이 또 있나요? 우리 몸의 신체에 못 가는 부위가 사실 또 없어요, 결핵균이. 그래서 뭐 임파선 같은 데를 가면요, 그냥 임파선이 좀 붓고 고름 나고 터지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뼈로 가면은 결핵성 골수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지금 이 사진이 고대 로마 시대의 도시인 폼페이에서 이제 화산 폭발로 사망한 남성의 예측뼈인데 척추 중 하나에서 특히 결핵성 척추염의 흔적이 좀 발견이 됐어요. 뼈들이 파여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뼈의 뒤쪽이 깎아져서 그 납작해져 있어요. 이렇게 결핵균은 뼈에 침투해서도 뼈를 갉아먹고 뼈가 부러지게 하고 이걸 내려앉으면서 뭐 신경통이나 뭐 감각의 이상 등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또 결핵균은 뇌로도 가요. 뇌에서 이제 수막염을 일으키면은 뭐 굉장한 두통과 의식의 변화 그리고 뭐 사망을 초래할 수 있고 엄청 위험하구나. 뭐 다 가요. 탄저균을 활용한 무기가 개발됐어요. 어쨌든 이 세균 무기 이런 걸 만들다가 뭐 사고 날 수도 있지 않나요? 사건이 하나 큰 게 있었죠. 생물학 무기 실험을 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영국입니다. 또 영국이에요? 영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탄저균 무기 실험을 하려고요. 이섬 하나를 그냥 통째로 날려먹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섬은 실험 중인 정부의 땅입니다. 이 땅은 탄저균으로 오염돼 있어서 위험합니다. 착륙하는 건 금지입니다. 1943년에요. 스코틀랜드 연안의 그 그리나드라는 섬에서 탄저균 폭탄 투하 실험을 했어요. 네. 아, 실제로 했구나. 작전명은 채식주의자였는데요. 네? 작전명이 채식주의자요? 그 섬에다가 60마리의 양을 풀어놨어요. 진짜 양은 무슨 죄야. 아유, 불쌍해. 그리고 섬 상공에서 탄저균 폭탄을 이제 한번 떨어뜨린 거예요.
폭발하고 이러지는 않네. 그렇죠. 저게 다 세균 덩어리인 거잖아요. 죽은 거예요? 영상에서 보다시피 양들은 몰살했습니다. 저건 미친 짓이야. 너무 충격적이에요. 실험했던 연구군은 다 실험 성공을 기뻐했죠. 그리고 이제 준비는 끝난 거예요. 효과가 입증이 됐으니까. 진짜 에휴. 그런데 다행히 2차 세계대전이 곧 연합군의 승리를 끝나면서 실제로 이게 실행되지는 않았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거. 그 이후 섬은 어떻게 됐느냐? 1986년에요. 영국 정부는 탄저균 박멸을 위해서 포르말데하이드를 섞인 바닷물을 1년 동안 이제 비처럼 뿌렸어요. 하지만 위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다 박멸이 됐을지 그거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탄저균이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요. 포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탄저균은 막대 모양의 잎사인데 극한 상황에서는 동그란 포자 모양으로 변하죠. 포자 모양으로 변한 탄저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몸속에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숙조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 생명을 유지합니다. 심지어 흙으로 돌아간 탄저균은 이 포자 형태로 100년까지도 거뜬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저균이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동물과 사람 모두를 감염할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균을 동결 건조시키면 손쉽게 분말로 만들 수 있어서 냄새나 맛을 느끼지 않고 음식, 물 등의 투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머.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전쟁 중인 상대의 동물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진짜 전쟁에 쓰면 난리 나겠네요.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인류가 알았어요. 이거 너무너무 위험하다. 아군 적군을 가리는 그런 무기가 맞아요. 아니잖아요. 인류를 위협하는 그렇죠. 그래서 1972년에요. 생물 무기 금지 협약이 돼서 세계 주요국들이 서명을 해서요. 국제적으로 생물학 무기 사용이 금지돼 있어요. 다행이네요. 여러분도 혹시 종의 장벽이라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종의 장벽. 종, 스피시스. 사람과 뭐 사람과 동물, 동물과의- 종이 다르잖아요. 종류가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동물과 사람 사이에는 장벽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서 동물의 질병이 사람한테 넘어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돼지의 전염병도 인간에게 넘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없는 야생동물한테도 넘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근데 동물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전파될 경우에는 굉장히 더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그럼 뭐 너무- 돌연변이가 생기나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사람으로 넘어와서 치명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바이러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요? 바이러스의 특징. 숙주가 있어야 돼요. 오늘 굉장히 전부 공부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좋은 숙주가 되겠어요. 왜? 지금까지 어떠한 동물도 이렇게 지구상에 70억 이상 이렇게 대규모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살기도 하고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좋은 숙주고 어떤 동물의 몸속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다 미지의 영역이죠. 언제든지 새로운 바이러스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인수공통 감염병에 노출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 현재도 또 앞으로도 인수공통 감염병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네, 1970년대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이 원숭이 두창이 실제로 사람한테 전파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동물에서 네. 사람으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정확히 생긴 병이에요? 이게 사실은 처음 발견된 게 1958년에 그러니까 덴마크의 이제 코펜하겐이라는 덴마크 수도에서 실험실에서 원숭이들이 원인 모르게 감염이 된 거예요. 근데 증상을 딱 보니까 천연두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원숭이 두창. 지금 보시는 모습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모습이고요.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주로 중앙아프리카 또는 서아프리카 이런 데서만 발병을 했던 풍토병,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문제가 됐었던 그런 풍토병이었는데 이게 2022년도에 갑자기 그 아프리카를 넘어서 영국, 독일, 스페인, 미국까지 여러 나라로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예기치 않게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여러 지역에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긴급 상황실도 가동하고 있고 또 고위험군에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감염자는 실제보단 훨씬 적을 수치일 거라며 숨은 감염자로 인한 폭발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저렇게 온몸에 저런 수포들이 올라오는 게 증상이에요? 그 전에 어떤 발열이라든가 이런 전조 증상들은 알려져 있고요. 처음에는 피부 일부가 붉게 변하는 반점이 올라오고 잠복기가 1주에서 한 3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점이 울퉁불퉁해지면서 솟아오르는 것이 아주 주요한 특징이고요. 보통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나서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고 딱지가 생기는 순서로 회복이 되는데 발진이 번져나가면서 열나고 근육통, 두통, 뭐 림프절까지 붓는 증상이 나오는 게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다람쥐야? 저 되게 정확하십니다. 다람쥐과에 속하는 프레리독이라는 이름 들어요. 프레리독. 예, 프레리독. 귀엽다 근데. 되게 귀여운 애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프리카에서 이걸 수입해서 가정에서 키우게 됐는데 여기에서 원숭이 두창이 전파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상상도 근데 못했겠다. 어쨌든 반려동물이니까 그 만지면서 접촉이 된 거예요. 그럼 아까 이게 감염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원숭이 두창은 조금 더 밀접해야 돼요. 예를 들면 분비물, 뭐 다음에 배설물 이런 거와 직접적으로 접촉이 된다거나 굉장히 밀접한 접촉이 있을 때만 전파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가 요즘에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가 한반도까지 상륙했습니다. 통제불능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그 공포는 이미 지구촌 전체를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피가 나오는 거야? 거야? 피 나는 거 같은데. 맞아, 에볼라 하면 저렇게 막 피가 많이 나오고 그런 바다 이미지가 출혈 있어요. 그러니까 출혈이 아주 특징적인 그런 증상이고요. 뭐야? 왜 그래요? 예, 혈관이 다 파열이 돼버리고요. 예, 좀 굉장히 무서운 사진들이죠. 이게 에볼라에 감염이 되면 보통 5일에서 7일간의 잠복기 후에 목과 근육의 통증, 두통과 같은 증상을 겪게 되고 발열이 시작되면서 구토, 또 심한 설사, 가슴 통증, 호흡곤란까지 이렇게 온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혈압과 의식이 떨어지면서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끝내 회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피를 쏟는 충격적인 어떤 모양 또는 출혈열의 아주 대표적인 이런 증상을 보이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정말 되게 무섭게 생긴 병이네. 아니 너무 증상 자체가 너무 충격이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 사진만 봐도요. 진짜 박쥐가 과일을 주로 먹고 살아서 박쥐한테서 과일 향이 난대요. 또 박쥐예요? 아니 이거 무슨 반려동물 같아 저건.
근데 얼굴이 개나 여우랑 비슷하다고 해서 날여우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에볼라가 창궐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 과일 박쥐를 즐겨 먹는다고 해요. 박쥐에서 과일 향이 나서 굉장히 선호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 얼마 전에 동생 친구들한테 물었더니 실제로 먹는데요. 근데 이게 큰 도시에서 먹는 게 아니라 시골이나 마을에서 주로 즐겨 먹는다고 해요. 이 때문에 에볼라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로 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서식하는 과일 박쥐가 가장 유력하게 추정되고 있고, 이들의 몸에서 바이러스가 실제로도 검출이 되었습니다. 박쥐는 본인들의 면역 체계가 굉장히 특이해요. 가지고 있는데 병은 유발하지 않는. 그러나 박쥐의 특성상 먼 거리를 비행을 하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다니니까 얘네들이 이런 다른 동물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하나의 사실은, 박쥐가 범인, 박쥐한테 모든 거를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박쥐는 생태계에서 상당히 이로운 활동을 많이 하고 그 꽃을 피우게 하고 해충을 잡아먹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야생에서 살아야 될 박쥐가 살 곳을 점점 잃어버리게 하니까 불도저가 밀림을 밀고 들어가면서 자꾸 개발을 하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던 숲이 파괴가 되니까 이렇게 살 곳을 잃어버린 박쥐가 자꾸 사람 쪽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가까워지게 된 그런 영향이 된 겁니다. 당시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18억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억 명이 감염이 돼서 최소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숫자의 사망자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의학적 홀로코스터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감염병입니다. 스페인 독감의 특징적인 증상인 청색증이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뭐예요? 청색증. 청색증이 뭐예요? 말 그대로 뭘까요? 몸이 청색으로 푸르스름하게 바뀌는 청색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폐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사람이 숨을 쉬죠. 근데 폐 안이 염증 물질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공기들이 차 있어야 폐 공간에 피가 차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호흡을 못 하겠죠. 그래서 헬리오트로프 청색증이라는 거에 걸리게 됩니다. 헬리오트로프. 이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식물 이름인데요. 보라색에 가까운 청색과 보라색의 중간쯤 되는 그런 꽃. 당시 스페인 독감에 걸린 환자들의 얼굴이 이 꽃의 색처럼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다 죽는다라고 해서 이때 병명이 붙여진 겁니다. 또 다른 스페인 독감의 끔찍했던 증상은 폐의 극심한 염증으로 폐 일부분이 터져서 가슴 밑부분에 공기주머니가 생기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혈이 발생했는데 눈, 입, 귀, 코, 심지어 눈에서도 피가 나오기도 했던 이런 굉장히 끔찍했던. 이 지도를 보면 각 나라별 인구 대비수, 사망자 수 퍼센트가 나옵니다. 미국에선 55만 명이 사망했는데 이건 당시 인구의 0.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1,670만 명이 사망하면서 당시 사망률이 5.2%에 달했고,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숨졌는데 사망률이 5.8%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한 때는 사실은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뭘까요? 바로 세계 1차 대전입니다.
스페인 독감의 정식 명칭은 1918년 인플루엔자예요. 1918 인플루엔자인데 1918년이 세계 1차 대전의 막바지였습니다. 그렇다면 1차 세계대전 중에 스페인 독감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볼까요? 처음에는 미국 캠프 펀스턴 시작으로 미국 전역의 다른 군사 캠프로 확산이 되고 대서양 건너서 프랑스, 독일, 벨기에 같은 서부전선 국가들로 쫙 퍼지게 됩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의 정체는 바로 조류 독감과 인체 독감이 섞인 A형 바이러스였습니다. 조류 독감 바이러스와 인체 독감 바이러스가 재조합되면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된 거였습니다. 오. 일단 스페인 독감의 원인이 이렇게 규명이 됐고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 장식한 이런 감염병 역사는 일단락됐다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920년 사라진 줄 알았던 이 스페인 독감이 2009년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한 15만 명에서 최대 57만 명까지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신종플루? 신종플루. 2009년 신종플루. 신종플루 그래 있었지. 오는 10월에 신종플루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 걸로 보인다고 보건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플루 감염자가 2,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례 없는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발병 건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연구하는 학자들끼리 이건 스치기만 해도 감염이 된다라는 정도로 전파력은 셌는데 치사율은 0.05%.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스페인 독감, 신종플루가 지금 같은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족보로만 치면 H1N1이라고 하는 1번이 붙어있는 같은 바이러스인 것 같은데 같은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친척이에요. 신종플루를 전파한 거는 이번에도 조류였나요? 이게 항상 조류면은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텐데 2009년도 신종플루는 돼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돼지는 이 인플루엔자에 있어서 돼지가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를 하는데 돼지가 조류에도 민감하고 사람의 거에도 민감해요. 약간 매개체 역할을 하나요? 그렇죠. 자 보세요. 조류에서 사람으로 가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아주 드물게 있긴 하지만 매우 드물어요. 근데 그것도 사람 간에 그렇죠. 전염되지 않은. 예, 사람 간의 전파도 잘 안 일어나요. 왜? 아까 헤마글루틴이 뭐다? 열쇠. 그러니까 열쇠가 안 맞아요. 조류하고 사람은 열쇠 구멍이 안 맞아. 그러니까 조류는 조류끼리, 사람은 사람들끼리인데 이게 희한하게 돼지가 여기에도 잘 받아들여, 사람 것도 잘 받아들여, 돼지 몸에서 막 서로 섞여.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돼지에서 그렇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뿅 하고 나오겠죠. 이 바이러스가 섞여가지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튀어나와서 2009년도 신종플루가 나온 거예요. 조류, 돼지, 사람이 콜라보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바이러스. 네. 그래서 돼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돼지를 많이 먹잖아요. 예. 고기를. 불에 익히는 거는 괜찮아요. 굉장히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게 제가 그랬나요? 예,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 바이러스에 걸린 돼지가 식탁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장담하건대 0%예요.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엔 도축이 안 돼요. 다만 이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잘 돌아다니는지 수시로 검사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 돼지가 이렇게 인플루엔자에 민감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완전 잘못된 거예요. 상관없는 겁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같이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코로나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그 돌기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지었습니다. 코로나는 사실 100년 전에 발견된 바이러스입니다. 100년 전에 발견된 바이러스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느냐. 주로 돼지나 소나 닭, 개, 고양이의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어요. 그런데 1960년대 중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전파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냥 감기 정도 유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심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사스.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도 죽일 수 있네? 라는 첫 번째 바이러스가 됩니다. 사스는 일반적으로 이틀에서 열흘 정도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고열, 무력감, 두통, 근육통, 코로나19랑 비슷하죠. 네, 이렇게 고열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에 호흡부전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스는 약 8,096명이 감염자가 발생하고 그중에 774명이 사망했습니다. 치사율이 9.6%. 사스의 주범은 박쥐였고, 근데 이제 그 박쥐 바이러스가 직접 넘어온 건 아니고요. 또 추가 연구를 통해서 밝혀보니까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로 한번 점프를 하고 이 사양 고양이가 사람한테 전파를 시키면서 사스가 전파되게 됐다라고 밝혀지게 됐죠. 근데 이게 끝이면 되는데 2012년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스에 의해 코로나 바이러스 습격이 한 번 더 있었죠. 2012년도 6월 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가 나왔고 메르스라고 불리는 호흡기, 폐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였는데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처음 발견된 메르스는 2015년도 6월까지 약 23개 국가에서 1,142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 465명이 사망해서 치사율은 약 40%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메르스는 치사율도 높고 매우 무서운데 정말 예기치도 않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38명이 사망하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인간에게 메르스를 옮긴 동물의 정체는 또 뭐였을까요? 이건 너무 유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메르스 하면 바로 낙타가 그렇죠.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때 일단 낙타들이 많이 죽었던 게 일단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낙타도 사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박쥐에서 낙타, 낙타에서 사람 이렇게 전파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메르스까지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한 번의 종간의 장벽을 뚫고 지금 현재까지도 역대급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바이러스가 바로 코로나19, 코비드-19입니다. This is the first pandemic caused by a coronavirus.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국내에서도 결국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BA2.75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오미크론 처음 들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 오미크론이 계속 변이해서 돌연변이가 또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돌연변이가 언제 끝이 날지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저도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궁금해요. 인수공통 감염병이 사라지는 건 모든 숙주가 없어지면 없어지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나 보실까요? 이런 그림을 뭐라고 그러죠? 이거 그 머그샷. 머그샷, 그렇죠. 범죄자들, 범인들을 데려다가 놓고 찍는 건데 뒤에 보시면은 좀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눈치챘을 거예요. 뒤에 이거 뭐예요? 세포,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동물들에서는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였다. 돼지에도 있고 박쥐, 밍크, 고양이 다 코로나를 갖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의 모든 원인에는 바로 뭔가요? 인간이 있네요.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인간이 있다는 거고요. 인수공통 감염병은 우리 인간이 오로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동물을 잡고 죽이고 또 그들의 생태계를 훼손하면서 벌어진 일이죠.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된 박쥐만 보더라도 인간이 무분별한 개발로 박쥐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오명을 쓰게 된 거고, 그리고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 역시도 인수공통 감염병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상승할 경우에 2070년이 되면 15,000종 이상의 새로운 종간 전파 바이러스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칠리아는 이제 여러 교류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죠. 침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만큼 지중해 딱 중심되는 부위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여기에서 인류 역사에서 최악의 질병. 그러니까 이제 걸리기만 해도 5시간이면 사람이 죽는다는 질병. 그리고 뭐 새카맣게 타들어가서 죽어요. 여기에서 시작된 질병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 질병이 바로 흑사병, 패스트입니다. 시칠리아에서 이제 이 일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이게 날짜도 나와 있어요, 사실은. 1347년 10월 며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그 기억에 남을 사건이기 때문에 배가 한 척이 들어왔는데 딱 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유령선처럼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고 죽지 않고 목숨만 붙이고 있는 사람들도 며칠 한 거 다 죽었어요. 보니까 시체들이 너무나 흉측한 거예요. 온몸이 막 부풀어 오르고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피고름이 범벅이 되고. 악마가 한 짓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패스트균이 사방으로 펼쳐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래서 전 유럽을 향해서 확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마치 유럽이 위에 화선지 이렇게 넓게 깔아놓고 먹물을 이렇게 물개 타서 쫙 뿌리면 쫙 번져나가듯이 스며들듯이 이렇게 검은색 죽음이 전 유럽을 장악하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2, 3년 만에 전 유럽이 다 먹혔다. 여기까지 싹 다 먹혔다. 그 보통 옛날에는 그 어떤 역병이 창궐 하려면 대략 1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2, 3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인데 그걸 이제 환산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 하루에 1.6km 정도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퍼져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죽음의 팬데믹을 형성합니다. 흑사병이라고 불리는데 내가 시커멓게 타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증상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저는 의사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그 패스트균은 이제 특징적으로 발열성 질환이에요. 고열이 나는 질환인데 고열 질환들 중에도 이 패스트균은 혈관 내부에 침투해서 그 안에 응고 장애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해서 시커멓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신체 말단부부터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데 사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진짜 목물로 피다는 것 같아. 아, 저렇게 시커매진다고요?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저렇게 시커멓게 죽어가는데 죽어가다가 이제 조직들이 괴사되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신체 말단부가. 자, 그 다음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균이 들어오면 우리 피 속을 다 돌아다니죠. 저렇게 혈액 응고 장애라고 하는 게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데 요 말단부는 피가 잘 안 통해요. 사진 바꿀 수 있을까요? 예, 자, 더 흉악한 사진. 자, 저거는 뭐냐면 이렇게 가레토 페스트, 그러니까 림프절 페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림프절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에 커다란 부분이 있고 이 사타구니 있는 부위에 가래토시 이렇게 계란만한 게 이만큼씩 생겨요. 그러면서 엄청난 통증을 입어서 잘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그리고 저 부위가 또 피가 안 통하니까 또 썩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퍼진 건 폐에 들어갔을 때 각혈을 하고 폐 조직이 망가지니까 숨을 못 쉬어요. 급사합니다. 빨리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전신 내 혈관 내에 모든 혈액에 확 다 퍼진 거예요. 그걸 폐혈증이라 그래요. 그게 더구나 패스트 같은 그 폐혈증이 일어나면 그건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게 그 열시니아 패스트라고 하는 패스티라고 하는 그 세균이에요. 세균에 생긴다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때 사람도 모르는데 사람이 순식간에 막 흉악하게 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쥐하고 패스트는 굉장히 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패스트균이 돌아다니다가 쥐벼룩에 감염이 돼요. 근데 쥐벼룩은 뭐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쥐벼룩이 쥐를 물어요. 그 쥐가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사람하고 근처에 있죠, 쥐들은. 그러면서 그 쥐에서 나온 쥐벼룩에 또 사람이 물려요. 그러면 이제 걸리는 거죠. 쥐들도 아파요? 아니면 쥐들도 피를 토하면서 죽어요. 근데 그 대부분 쥐들은 잘 못 사는데 특징적인 쥐의 한 가지 종류가 좀 잘 살아요. 그걸 그 왕쥐라고 부르기도 하고 곰쥐, 그러니까 뚱뚱하고 큰 쥐예요. 그런 쥐가 원래 유럽에는 없었는데 인도하고 이란 뭐 이런 아시아 그 서남부 쪽에 있었던 쥐인데 그게 유럽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쪽 끄트머리 있던 게 일로 들어오는데 다른 쥐들은 죽으니까 거기서 끝나버릴 수 있는데 얘네들은 살아서 여기까지 옮겨와서 그것 때문에 유럽이 그렇게 창궐했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쥐가 얼마나 빠르다고 유럽 전역을 이렇게 퍼졌을까요? 쥐만 때문에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쥐 때문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사람과 사람 간의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번진 거예요. 아, 벼룩만 옮기는 게 아니었어요? 벼룩이 옮겨서 패스트에 걸렸어요. 그럼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패스트도 비말로 옮겼어요. 아, 비말로 옮겼. 아, 공기로. 예, 공기로 옮겼어요. 아, 진짜 비슷하네. 옛날에 중세에서는 쳐다만 봐도 패스트가 걸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쳐다봤다는 거 이렇게 마주대고 뭔가 이야기됐거나 이랬겠죠. 쳐다만 봐도 걸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럽 전역에 이렇게 완전히 창궐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퍼졌을까? 근데 그 당시에는 유럽의 환경이 이런 패스트가 퍼지기에 정말 딱 적합한 환경이었어요. 어떤 그 시기가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추웠던 시기로 기록돼 있어요. 소빙기라고 그러죠. 소빙기에. 예, 그래서 그 시절에는 거의 모든 나라를 다 춥고 기후가 음습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농작물도 안 돼요. 이렇게 기근 흉작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져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 감염되고 또 퍼지고 죽기도 쉽게 죽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이유는 유럽 중세 시대의 환경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최악의 위생 환경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이게 중세 시대라 그러면 유럽에서는 되게 더러운 시대라고 알고 있어요. 요강을 막 창문을 밖으로 막 던지고 뭐 되게 더럽다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위생 그랬을 상황이 겁니다. 안 좋았죠. 그렇죠. 예. 저 사진을 또 준비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창문. 독특하게 생겼죠? 저것도 그렇고. 독특하게 생겼죠? 독특하게 생겼죠? 저 뭘까요, 도대체? 잠시 설마 밑에 구멍 있는 거 아니겠죠? 아, 설마. 에이.
자, 화장실입니다. 아니. 화장실입니다. 아니. 그나마 잘 사는 사람들의 화장실이에요. 전 굉장히 이제 높으신 사람들의 화장실이에요. 저기 이제 이렇게 한 2명 정도가 앉아서 변을 보면 예, 바로 밑으로 떨어지죠. 귀족들이 평민이 안중에나 있었을까요? 아 그래도 사람 가는 데다가 똥을 쌀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배설물이 다 밑으로 떨어지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강 다 밖으로 버리죠. 짐승 다니면서 이렇게 막 배설물 널려 있으니까 중세 유럽의 길거리는 사실 하수도가 따로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막 그런 게 다 섞여져 있는데 비라도 딱 내리면 그냥 썩어가는 냄새 뭐 이런 냄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이 딱 되죠. 그래서 그 지독한 냄새 때문에 향수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사회가 이제 지금 보니까 되게 암울하잖아요. 사람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거는 신앙밖에 없었어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와 거기서 다 걸리네. 그죠? 뭐 의사들도 잘 모르니까 막 믿을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뭐 했냐 그랬는데 아무것도 개뿔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런 질병들이 아까 신의 형벌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교리도 그랬어요. 가르침도 니네가 잘못해서 병이 걸린 거야. 회개해라. 참여해라. 그러면서 기도반이 살 길이다라고 해서 몰려들었는데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더 빨리 감염되고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이었을 거예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았던 거죠.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때 되게 독특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중에 정말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우통을 다 벗고 자기 몸에 가죽으로 채찍질을 하면서 고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죽으로 채찍질을 하면서 고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2번씩 채찍질을 하고 33일 동안을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피가 나도록 채찍질하고 몸을 그러면서 때를 지어 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면서 이렇게 자기 몸을 채찍질하고 다녔어요. 피 흐르고 감염되겠죠. 이제 옷도 못 갈아입었대요. 그리고 제대로 못 먹겠죠. 집더미 같은 데서 자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걸리겠죠. 더 걸리겠죠. 더 걸리겠죠. 그리고 슈퍼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마을마다 곳곳이 돌아다니면서 퍼뜨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더 상황이 안 좋아졌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최선의 그 참회 행동을 한 거예요. 너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또 이제 이런 광신적인 운동들 말고도 성직자도 믿음에 그러니까 의거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환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이러는 걸 했는데 그러니까 많이 죽었겠죠.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성직자도 저렇게 판판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아니 어떤 사람을 보니까 자기는 죄를 좀 인정. 오케이 나는 죄를 지었으니. 근데 딴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 심지어는 죄를 지을 새도 없는 어린아이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섭리인가?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이 사회가 변화돼 나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무너진 다음에 정말 새로운 개념이 싹 틀 수 있어요. 종교가 바로 그런 길을 겪었어요. 판사가 없거나 뭐 성직자가 없거나 의사가 없거나 이런 게 아닌 수준이에요. 다 죽은 사람들 뿐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계속 좌절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죽어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시체가 뒹굴어도 누구나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쳐다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보면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입을 가리고 다 피해서 달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도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겠죠. 자, 또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시체들 옆에 개도 죽어 있고 닭도 죽어 있고 새도 죽어 있고 양도 죽어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짐승들처럼 길거리에서 죽어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처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시체를 실어다가 저렇게 구덩이에다 던져 넣는 거예요. 저게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더 험악하고 처참했는지 지금 느낌이 딱 오시죠? 그 혼란상이. 상상도 안 되는 그런 거죠. 거기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완전히 좌절하고 이러다가 이제 증오의 대상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죠. 누군가. 유럽에서 가장 약자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들, 외국인들, 집시들, 가난한 사람들.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지금 말한 대로 집시나 유대인들이 훨씬 더 약자였죠. 근데 유럽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네들은 판판이 죽어나가는데 유대인들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것들이 무슨 술수를 부려서 우리를 죽게 하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의 생활을 잘 한번 살펴보면 유대인들 되게 깨끗해요. 늘 손 씻고, 기도 전에 손 씻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고, 발 씻고. 그러니까 굉장히 청결에 신경을 쓰고. 또 하나 코셔 푸드라는 거 아세요? 네, 카셰. 네. 그래서 코셔 푸드는 어떤 거냐면 그 유대 율법에 의거해서 그 도축된 고기, 그렇게 채소, 음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율법에 맞게 장만된 거여서 미국에서도 코셔 푸드는 한 1.5배 이상 비싸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굉장히 정갈한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도 깨끗하고 위생에 하니까 덜 걸리겠죠. 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를 미해한다 라고 하기 시작하죠. 아무래도 아마 또 전주교 교회 쪽에서도 아무래도 예수님 죽인 유대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답이 없으니까 유대인 때문이다. 무슨 일만 생기면 마녀 사냥으로 유대인을 그냥 계속. 그게 이제 굉장히 뿌리 깊은 악연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유대인들은 고난의 세월을 사는 거예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 스페인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됐는데 한 도시에서 6,000명 정도를 학살하는 건 일도 아니었다 이렇게 하고, 프랑스에서도 한 도시에서는 2,000명 학살했다. 그리고 실제로 산채로 구덩이에 넣고 불태워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산채로 구덩이에 넣어서 불태운 거는 전염병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비극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패스트는 이렇게 처참한 환경을 만들면서 사회가 지금 박살이 났어요. 남는 게 없을 정도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더 악화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언제나 그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렇게 형편없는 상황이 되면 부익부 빈익빈으로 치닫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은 도망갈 돈이 있어요. 그렇죠. 이 지역에서 피해서 딴 데로 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옛날엔 농노였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부자들이 자기가 사는 곳 말고 이제 딴 곳으로 이렇게 멀리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서 천년만년 살 수는 없잖아요.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왔을까요? 그때 뭐 신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뭐 하인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냥. 맞습니다. 진짜로? 그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하인보다는 가난한 집, 특히 여자를 그 고용해요. 고용해서 자기 집에 가서 얼마 동안 살아보게 해요. 그 여자가 죽는지 안 죽는지. 처참하죠. 자, 그래서 그 부자들의 개념은 그렇게 배려나 같이 사는 공존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거기가 바로 중세 패스트 시대입니다. 우리가 패스트를 이렇게 인터넷에 딱 찾으면 이미지가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 도시에서 패스트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그런 형상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의사들은 아까 뭐 했냐 그랬는데 의사들이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나름 그 박약한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 애를 썼던 사람들이 이제 바로 그림에서 나올 텐데 진짜 바로 패스트하면 이 그림입니다. 이게 패스트 의사라는 제목으로 떠요. 그 뭐 까마귀 복장을 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17세기에 이 옷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걸 만들었던 사람이 샤를 드 로름이라고 부르는 그 인물인데 한번 보이시면 옷이 다 통짜예요. 네. 그러네요. 하나의 통짜예요. 그리고 이 후드가 있어요. 두건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저거 쓴 게 이렇게 가면처럼 보이는 가면은 아니고요. 머리 전체를 쓰는 겁니다. 쓰는 건데 눈이 구멍이 이렇게 나 있고요. 유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전체를 막았는데 이 옷은 전체가 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했어요. 지금 방역 그 옷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바로 그 방역복이랑 너무 유사하죠. 근데 이 특징적으로 새 부리는 이제 이만큼 이제 주둥이처럼 나온 부분에 짚을 넣거나 허브를 넣고 뭐 식초 같은 걸 뿌리거나 이래서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그쪽으로 숨을 쉬었어요. 냄새 나서 그런가요? 냄새를 막기 위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균을 막아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약초나 이런 것들이 균을 막아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약간 필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필터.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의상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 많이 나오지 막. 많이 보셨어요, 다들? 그러니까 뭐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봤지 실제로 본 적은 없죠. 실제로 저도 본 적 없는데 진짜 나는 이게 보기만 해도 아파질 것 같아요. 되게 무섭잖아요. 공포스럽고. 사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스트가 만연한 지역에 이런 의사들이 나타나니까 와, 끔찍하다. 저승사자네 완전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죽음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환자를 보려면 꼭 들고 다녀야 되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예? 지팡이? 날개 달린 지팡이. 모래시계가 신발? 꼬챙이? 아 낙인 찍는구나 저걸로. 예? 그 의사가 할 일이. 넌 걸렸다 이러고 이거요? 그러니까 확진자? 확진자. 낙인 찍는 거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건 그냥 상징적인 그림이고요. 아 그림이에요 그냥. 맞습니다. 저 지팡이가 키포인트예요. 뭐 이게 누르는 거예요, 사람을? 맞아요. 예? 환자를 보는데 일단 죽었나 살았나 찔러보는 거예요. 예? 근데 자, 이 막대기에 되게 약간 충격적인 그런 사용 용도가 있어요. 더 충격적인 사용인가? 그 또 다른 용도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거 이제 신의 형벌이라고 그랬죠. 패스트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매질을 하는 아니 의사가요? 그게 치는 거예요? 예? 치료예요. 환자를 매질해요. 아니 그게 무슨 의사야? 그러니까 이 천인공노할 일이죠. 근데 실제로 환자들도 자기가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내 채찍질을 못하니까 나를 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 사람들이 했던 일들 중에 더 나쁜 일도 있었어요. 네? 더 나쁜 일이요? 더 나쁜 일도 있었는데 사혈이라는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사혈? 그때 많이 했다고 그쵸? 중세시대 때 엄청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나쁜 피를 뽑아서 버리면 좋은 피만 남겠지. 그러면 병이 고쳐지겠지 한 거예요. 자, 근데 패스트 의사들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다니면서 안 그래도 약해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혈관을 잘라서 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약해져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죽게 된 거예요. 의사가 저승사자가 맞아요. 그렇네요. 의사가 맞습니다. 다녀가면 근데 저승사자는 그나마 낫죠. 저건 자기가 죽이잖아요. 저승사자는 죽을 때까지 그래도 기다려주잖아요. 인내심 있네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마냥 욕할 수는 없는 게 자기네들 아는 한은 최고의 치료를 한 거예요. 사혈이라는 게 최고의 치료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매뉴얼대로 치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게 죄인 겁니다.